네, 저는 정지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발표하는 거는 약간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부분하고 특히 문화하고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봤습니다. 이 뒤에 김전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하드웨어하고 융합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고, 오은택 교수님은 또 공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조금은 정부와 전략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산업혁명과 함께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한번 크게 바뀌었었죠. 산업혁명이 시공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 이렇게 태양에 의해서 굉장히 그냥 펼쳐져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수출물을 가지고 우리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지구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대량 생산 체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증기기관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 인간이 만든 증기기관 이후에 그 생산수단이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한, 지구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거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 특히 자연 쪽에 있는 것들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엄청나게 과도하게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기만 하는 식으로 가가지고 우리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이 그 시간 단축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굉장히 커다란 경제적 에너지를 우리의 이동수단으로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철도와 자동차, 비행기와 배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비클이 나오게 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공간을 굉장히 단축하게 되는, 이번에 공간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근처에서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내더라도 이것을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저쪽에 멀리 있는 곳으로 전송할 수 없다면 거대 기업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 단축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시대의 수준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시공간의 어떤 큰 변화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로 삼고자 하는 ICT 그리고 이 디지털 사회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시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의미인데요. 주소하면, 한문으로 주소하면 뭐죠? 네, 자기가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소하면은 서울시 무슨 구 어디에 살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들한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물리적 거소로 이렇게 원자를 전달하는, 그래서 편지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사람들의 주소, 너의 주소가 뭐냐고 묻는 거에 있어서 그 주소 말고 다른 주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그분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레터를 쓰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고 항상 그 이메일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이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가상공간 어딘가에 머무르는 주소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나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나의 미디어, 그런 블로그라는 것들을 생기기 시작을 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주소가 당연히 물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홈페이지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 그리고 회사와 관계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그런 주소의 개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소에는 물리적인 주소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어찌 보면 공간이 없는 장소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 공간은 없는 그런 나만의 장소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체계가 나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디지털 세상에서의 새로운 공간, 주소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의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혁명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시간을 쓰는 것과 관련된 쪽에서 초점을 맞춰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노는 시간 그리고 생산에 참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분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간단했죠. 어떤 장소에 모여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돌아갔습니까?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SOP 맞춰가지고 돌려야 되고 분업화를 해야 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의 모든 법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어느 정도라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노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분리하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아직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평일에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퇴근 후 시간, 주말의 휴가를 완전히 분리하고 싶었는데 요즘 스마트 워킹도 나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지급이 되면서 물론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그 보통 기업들은 주말에도 일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저도 언젠가부터 이메일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 뭐가 올라온 것도 그냥 하고 있고 사실은 일요일에도 회사가 아니어도 컴퓨터랑 휴대용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한 부류는 이제 일을 사무실에 남겨놓을래. 그리고 아무리 스마트 워킹이 돼도 난 이거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의 그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은 아니 그냥 일터나 내가 사는 데나 그게 뭐 그렇게 상관이 있다고 그냥 같이 합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일하다가 잠시 휴식 필요하면 음악 듣고 새벽이나 일요일에도 떼가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굳이 이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아주 젊은 아이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시작되는 스타트업들 중에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됩니다. 직장이 집처럼 편안하게 거기 와서 쉬고 뭐든지 놀고 하고 싶을 때 일해라. 그렇지만 역시 집도 직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구별을 가지지 않겠다. 아예 이런 식으로 회사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존의 가치관하고 굉장히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도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사회 변화에 약간의 좀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정보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IT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현실계하고 가상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존재를 했죠. ICT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것이 산업화가 된 것들을 보면은 일단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네이블링 디바이스, 소위 말하는 터미널들이죠. 스마트폰이니 텔레비전이니 이런 그런 관련된 기계들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거를 제외하고 ICT 산업을 생각해 본다면 인터넷 등장한 뒤에 과연 우리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나 생각보다 그 세상, 인터넷과 관계된 가상세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세계는 굉장히 많이 괴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인터넷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가 된 하드웨어 회사를 제외하면 4군데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NC소프트, 넥슨, 다음 커뮤니케이션, NHN 이런 회사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다 뭐죠? 예, NC소프트나 넥슨은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게임이라는 거는 애시당초 디지털이죠. 처음부터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상계의 상품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가상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그 가상계의 상품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면 NHN이나 다음 같은 회사는 뭘 했죠? 인터넷 서비스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포지셔닝은 미디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이나 방송, 동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늘어나게 됐는데 그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의 그 플레이어들이 큐레이션이나 그런 어그리게이션 한다 그러죠. 모아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검색의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미디어의 어떤 그 셀렉션에서 하는 에디팅의 형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미디어로 엮어줘서 서플라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각이 모이는 곳엔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그런 광고 모델을 가지고 대표적인 회사로 NHN과 다음 같은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네 회사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산업들이 과연 이 인터넷 세계하고 연결하면 크게 바뀌었나요? 농업이 크게 바뀌었습니까? 제조업이 크게 바뀌었나요? 서비스 산업이 크게 바뀌었나요? 생각보다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세계, 가상계라고 부르는 그 세상하고 우리가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세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 가상계로 들어가려면 PC라는 곳에 가서 앉아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세계로 다이빙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에는 그 세계를 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마치 이승과 저승처럼. 근데 언제부턴가 모바일 폰이 등장을 하면서 특히 이런 가상세계와 우리의 현실계를 잇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그것은 여기 있는 실제적인 요 그림들이 그 세계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곳의 위치를 내가 알고서 위치를 찍어서 연결시킨다는 것도 이 위치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그 무엇이죠. 물리적인 그 무엇을 우리가 가상계와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따 우리 교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증강현실처럼 실제로 보이는 것과 가상계를 실제 연결하는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여기 다음에 그 코드, QR 코드도 올려놨지만 이 코드도 가만히 생각하면 모바일 폰을 통해 이걸 찍는 순간에 저기를 통해 가상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치에 있는 여기가 바로 현실계에서 가상계로 들어가는 입구, 포탈의 형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버스 카드와 같은 RFID 카드 기술이라든지 이제는 3차원 가상 공간에 3차원 모델로 존재하는 그런 가상 물질을 실제로 찍어내는 3D 프린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상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스마트 혁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앞으로의 변화가 단순히 미디어하고 스마트 디바이스만으로 생각했던 ICT 산업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들을 엮어내는 융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융합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의학 전공하고 정책을 석사를 하고 공학을 박사를 했는데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 계기가 언젠가는 전문가 사회에서 뭔가를 하나하나 만드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치 창출을 위해 이걸 엮어내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거의 핵심에는 스토리 그리고 기회 그리고 어떤 가치를 그려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뭐 융합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수박부탁기를 많이 하면서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자 이렇게 길을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도 융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융합을 해온 사람으로서 제 느낌은 어땠나 하면 2009년 1월 달에 엄청나게 갑자기 뜨기 시작했어요, 융합이. 1월 달에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2009년 1월 달에 이때가 혹시 모바일 폰 때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아이패드 발표가 되죠. 시기입니다. 네, 아이패드 스티브 잡스가 발표하면서 아이패드만 덜렁 발표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의를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이 순간에 이야기를 하죠. 애플이라는 회사는 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회사다. 이러면서 이제 그 뒤에 우리 정부에서도 난리가 났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도 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융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키워야 되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융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 또는 뭔가 화두를 던진 역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융합은 뭐냐? 융합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제일 중시하는 부분이 바로 메디치 효과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중세시대에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있었던 귀족 가문이죠. 메디치 가문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효과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메디치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스탄불, 오늘날의 콘스탄티노플이었지 않습니까?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오늘날의 터키에서 멸망을 하죠. 이슬람의 침공을 받아서. 근데 동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천년왕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문화가 바뀐 곳이기도 하고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거기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그리고 수학자들 뭐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 당시로선 야만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침공을 하니까 다 떠납니다. 거기를 떠나서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와서 피렌체 산맥을 넘었는데 피렌체 산맥을 넘으니 피렌체가 나오죠. 피렌체의 가장 유명한 메디치 가문에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메디치 가문에 빈 방도 많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귀족 영주고 하니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각각의 방을 줍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평소에 전혀 같이 살 수 없었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됐어요. 수학자랑 과학자는 비슷하니까 이게 안 되겠네요. 과학자랑 예술가가 한 방 쓰고 잠자고 먹고 살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문학가랑 수학자가 같이 한 방 쓰고 먹고 살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근에 대한 개념과 함께 원근법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메디치 가문에서 메디치가 생각을 했죠. 야, 이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엮어서 이렇게 만나게 했더니 이렇게 성과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전 유럽의 이런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추진하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메디치 포럼입니다. 그 포럼을 통해서 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고 서로 만나게 하고 뭔가를 발표하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오늘날 중세시대에 꽃을 피우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잘 아시겠지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2차,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차 르네상스의 시작은 메디치 가문으로 보는 것이 정설인데요. 예, 이것이 바로 융합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을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에릭 허스만이라는 친구인데요. 딱 보기에 어느 나라 사람 보이시죠? 네, 그냥 보기에 미국 사람 같죠? 네, 근데 이 친구를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자기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에릭 허스만은 제가 알게 된 게 줄리아나 로티치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샤이디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위치 기반으로 전 세계 오픈소스 기반으로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우샤이디를 만든 줄리아나 로티치라는 친구를 발굴해서 전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만드는 이 장본인이죠. 우샤이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과거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방사능 측정이 안 되는데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에다 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각자 제작해서 여기 방사능이 어떻게 저쪽 해가지고 전체 방사능 지도가 나온 거 기억나세요? 크라우드 소싱으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올려가지고 전 세계 그 일본 전체의 방사능 지도가 나왔어요. 측정한 거 가지고. 그 기본이 된 플랫폼이 우샤이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를 만든 친구인데 에릭 허스만을 그 뒤에 제가 잠깐 소개를 받아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더라고요. 미국 사람은 맞는데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수단에서 태어났어요. 수단.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그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었는데 아프리카에 성경으로 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와요. 미국으로 와서 미국 해병대에도 해병대인지 뭐 하여튼 군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자기가 소프트웨어에 굉장한 어떤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 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마음 먹고 가버립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이 친구가 뭐를 했느냐. 2008년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아프리카 최고의 사이트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아프리카 대신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지난주 건데 지금 벌브 2.0이라고 적어는 메이크 페어 아프리카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엮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그런 축제의 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벌브를 만드는 거 관련된 거는 이런 식의 그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여러 언어를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인재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알거니와 아프리카에 뛰어난 친구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뛰어난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를 발굴해서 전 세계로 나가게 하고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허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샤이디를 만든 줄리아나 로티치가 우샤이디가 어떻게 나온 거냐, 아프리카 내에서 그냥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에릭 커스만이 그걸 보고 자기가 돈을 펀딩을 갖고 와서 대거 공동 설립해서 만들어진 게 우샤이디예요.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만든 게 여기 있는 아이허브라고 부르는 우리가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프리카에 뛰어난 젊은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벤처를 만들고 새로운 트라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친구죠. 저는 융합, 넥스트 컨버전스의 희망은 이런 친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연결고리형 인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것들, 서로 다른 것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커넥션하고 거기에서 조율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융합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앞으로 계속 협업의 시대로 갑니다. 아까 에릭 커스만 같은 경우에는 딴 사람들은 가지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영어와 아프리카의 스와히리어 같은 서로 다른 언어를 자유자재로 한다는 거죠.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만 있거나 혹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의 집단에서 서로의 집단을 연결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직업이 다르거나 산업이 달라도 심지어는 살아가는 형편이 달라도 만나기 어려운,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고립된 집단의 융합이나 협업을 위해서 단순한 이들을 그냥 만나게 하는 것만으로 가능할까요?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식경제국에 국내에 2007년도에 들어와서 메디치 포럼과 같은 형태의 융합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많이 참여도 하고 그래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이유는 메디치 가문처럼 자기들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항상 내놔야 되니까 오픈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왜? 자기 집단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깨지 않고서는 이거를 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에게 서로 다른 그룹의 융합과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융합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냥 IT를 내놓고 기계를 내놓고 이 두 개를 니네들이 알아서 해봐라 한다고 할까요? 안 하죠. 4번 타자들 되는 홈런만 치는 타자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야구팀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엮어내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키워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넥스트 컨버전스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메이크 페어처럼 새로운 어떤 미션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걸 가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프라가 이런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최근에 물론 민간에서 워낙 깡덩어리고 시장에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테크샵이라고 해서 공장의 형태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만드는 일종의 미국의 이제 힘이, 그러니까 차고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고 문화가 훨씬 확장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라고 한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땅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인프라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함으로 인해서 한 달에 $100를 내고 이거를 예약을 해서 쓰는데 전 세계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갖췄어요. 플라즈마 커터도 있고, 그 안에 용접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측정기에서부터 3D 프린터, 그 다음에 비싼 소프트웨어까지 거의 대부분 것들을 공용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100을 가지고 이걸 항상 쓸 수가 있고 대학과 연계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 친구들이 아까 메이크업 페어 같은 그런 전시장에도 나와서 뭔가를 보여주기에 창발적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상당 부분 괜찮았던 아이템들은 커다란 기업들의 IP를 넘기면서 매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천대 만대 주문을 해야 되는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다가 주문을 해서 알리바바 같은 곳에 주문해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창의력과 창발력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서 훌륭하게 동작하고 있는 곳입니다. 2009년 11월에 첫 번째가 팔로알토에 오픈을 한 이후에 한 군데, 처음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곳이 크게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노스캐롤라이나, 랄레이, 그리고 디트로이트,
등등 지금 미국에 5군데 오픈을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가고 있고 서너 군데 정도가 지금 더 오픈을 할 예정이고 2015년이면 이런 곳이 미국에 한 50군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융합을 돕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에서 상당히 해준다면 더 부스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야가 사실은 넥스트 컨버전스에 있어 인프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노동시장하고 인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볼까 합니다. 아마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인력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 양반이 한 얘기를 떠오를 수가 있겠죠. 피터 드러커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1976년에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의 산업은 지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고 지식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지식노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단한 성년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30년 전, 35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20, 30년이 지난 지금 가만 뒤로 돌아보면 정말로 지식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포지션에 갔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왓슨이라고 부르는 슈퍼컴퓨터죠. IBM에서 제작한 서비스이기도 하고 자연어를 모두 알아듣고 모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제펄디라고 부르는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퀴즈쇼죠. 거기에 최고의 인재들하고의 이제 대결을 했죠.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켄 제닝스라고 저 친구가 74주 1위 했나요? 하여튼 지금도 깨지지 않은 불멸의 기록을 가진 1등 한 사람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상금 액수 1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을 옆에다 두고 퀴즈 대결을 벌였는데 정말 그 동영상 보면은 이렇게 똑똑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목소리도 좋고요. 샘플링을 너무 잘했는데 그런 어떤 퀴즈를 하면서 실제로 이 둘을 제치고 완전한 퀴즈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죠.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MIT 간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대학에서 좀 슈퍼컴퓨터 수준은 돼야지 컴퓨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6차원 방식을 만드는 바람에 무료 영상을 만드는데 무려 한 시간이 하루 반나절이 넘어야 초음파 영상이 나오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영상은 되게 깨끗해요. 그래서 서포트를 하던 의료 기기 업체가 제조업체니까 이래가지고는 상용화 불가능하겠다 펀드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쫓겨났어요. 연구실에서. 근데 어쩌지 운이 좋아가지고 그 영상 퀄리티가 좋으니까 하버드 MIT에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한테 하버드 MIT 교수가 슈퍼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줬대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봐야 몇 시간 단축되겠지만 이렇게 비싼 걸 초음파 기기로 쓴다 그러면 아무도 안 쓸 텐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MIT 하버드에서. 지금 슈퍼컴퓨터에서 되면 10년 뒤에 PC에서 되니까 걱정하지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대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왓슨이라는 녀석이 지금은 저게 슈퍼컴퓨터 한 대가 한 사람분을 하고 있죠. 저러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지금 아이폰 12 이번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다들 쓰고 있는데 비서 수준이죠. 약간 조금 멍청한 비서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애를 왓슨이 언제 대체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한 10년 뒤, 10년보다 짧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지지난주인가요? IBM이 2015년에 모바일 왓슨 2.0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어나운스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2015년쯤 되면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왓슨이 이걸 하고 나서 어디에 취직을 했나 하면 왓슨이 이걸 하고 나서 취직한 곳이 첫 번째 병원에서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시작해서 암 환자를 가르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이 아니까 MD 앤더슨 캔서 센터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의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흡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다 흡수해서 학습이 된 다음에 의사들 어드바이즈를 시작을 했죠. 지금 항암제는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성과가 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에트나라고 부르는 의료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회사에. 이게 몇천 불, 시간당 몇천 불 주는 유료 서비스죠. 뭘 할 것 같습니까? 의사들의 의무 기록을 검토합니다.
노무교육으로 검토해서 혹시 잘못 처방한 거 있는지 찾아내고 이거는 잘못 처방한 거니까 돈 주면 안 된다는 판정을 내려줍니다. 보험사한테.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원래 민간의료보험사는 그렇게 해서 합감하고 깎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시티그룹에 시티은행에 취직을 해서 고객혁신 프로젝트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지식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되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농담 삼아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의사, 변호사, 변리사가 되지 말라고. 그쪽이 되려 인간 아직도 이족 보행하는 로봇 만들기 힘든 거 아시죠? 그림을 그리고 상투적인 걸 하고 무진장 힘듭니다. 그렇지만 머리에 지식을 쌓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수준의 것은 아마도 ICT 기술에 의해서 가장 빨리 따라잡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식노동자의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는 다른 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를 할 수 없는 것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저는 인사이트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디에 지식들이 있는지 찾는 정도로는 개인의 경쟁력을 원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지식노동자 특유의 경쟁력은 되려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그리고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쩌면 가장 쉽게 자동화될지 모릅니다. 저희 표로 잠깐 정리해봤는데 지식노동자가 정보를 다루고 찾아내며 컴퓨터가 계산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분석하는 인터프리테이션 능력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면 이걸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인간 뭘까요? 판단과 비판적인 사고죠.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은 제가 여기 아무리 똑똑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왓슨이 와서 강의한다고 쳐보죠. 아무리 그래도 왓슨이 와서 강의하는 게 지금 제가 강의하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 공감 등의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새로운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지금은 SOP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비즈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지와 관련된 메서더러지, 그에 대한 관리 기법 같은 것을 중시하고 QI를 중시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앞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근본적인 의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네트워크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동료들 그리고 고객들까지 포함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엮어내가는 관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식의 것들로 아마 변해나갑니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변해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단초들은 이미 우리 앞에 던져져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ICT 산업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넥스트 컨버전스에 있어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술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있어 우리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나눔과 공유 그리고 개방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갔을 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다른 말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날로그는 희소성의 법칙이 지배를 하고 디지털은 풍부함의 법칙이 지배를 한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희소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아날로그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접근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내가 내 거야라고 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 소유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돈을 갖다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공기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고 풍부하기 때문인데 디지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무한복제에 가능하고 쉽게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쪽에 관심이 있고 그것들 했던 사람들은 공유라는 철학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날로그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들을 변형시키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변형과 함께 뭔가 나오기 힘들죠. 이게 갑자기 동그랗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파생혁신이나 새로운 것들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죠. 그러다 보니까 2차 혁신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융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중국의 알리바바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전통 기업의 성공에 열쇠하는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들은 자신들의 핵심 자원을 공개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한 더욱 커다란 생태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들의 자원과 브랜드를 활용해서 수많은 소규모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2007년에 홍콩에 그 IPO를 한 이후에 2010년까지 3년간 고용을 얼마나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110만 명을 일으켰습니다. 국내에 어떤 기업도 그렇게 한 기업이 없죠. 그 알리바바가 한 거는 뭐였냐 하면 4 내지 5인 정도 되는 중소규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일감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었죠. 그들이 창업해서 만들어낸 생태계가 그 정도의 취업을 이끌어냈습니다. 과연 이것이 디지털의 힘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그 많은 실식자들이 아마도 앞으로 실식자는 더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자리 계속 없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한테 새로운 이런 시스템의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사회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어찌 보면은 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철학 때문에 길을 잃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교육, 창업과 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IT 기술이 전문가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리를 잡고 대중과학과 대중 IT 기술의 시대를 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가치 전환의 시대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생산과 성장의 방점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 그거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런 주론적인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넥스트 컨버전스의 마지막 숙제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